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초단기 5일 합격 심화편 이 4일차의 근대 파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아관파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진행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독립협회를 한번 볼 건데 아관파천을 해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 내부에서 아무 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이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결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진척을 시키게 됩니다. 우선 독립협회 활동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지금 한 10년도 안 되죠? 4년도 안 되네요. 2년, 3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이에 여러 가지 굵직한 사건들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고종이 어느 정도 관여가 되어 있고 이 독립협회를 만들었던 서재필이 독립협회 형성에 좀 많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 사실은 독립신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건 일본의 입김에서 벗어나서 언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신문을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서재필을 다시 돌아와 달라고 요청을 한 사람이 고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서재필은 여러 가지로 좀 베일에 쌓인 인물인데 왜냐면 다시 들어온 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우리 앞쪽에 갑신정변을 잠깐 배웠는데 그때 20살도 되지 않았던 19살 정도였던 서재필이 여기에 연루가 되어서 같이 참여를 했었어요. 같이 참여했지만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나서는 본인만 겨우 살아서 목숨을 건지고 그리고 미국으로 힘들게 망명을 가서 정말 힘들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남아있었던 이분의 다른 가족들은 그때 돌쟁이였던 깐난쟁이 아기를 포함해서 굉장히 죽은 사람이 많고 자결하거나 죽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당하거나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집이 완전히 깨진 상태였죠. 이분 생각에 입장 바꿔 생각하면 고종이 다시 돌아오라고 했을 때 안 오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보면 자기 집안의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냥 좀 더 큰 대의를 보고 들어온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은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미국인 서재필을 초청을 해서 미국 사람 신문으로 독립신문을 만들게 해서 이 내용은 일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게 한 거죠. 미국인이 만든 신문을 일본인이 검열하거나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리고 요게 또 중요한 게 우리나라 내부의 상황을 외부에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서양에다가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고 얼마나 내부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어필하고 싶어 했는데 그러면 영어로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서재필은 당연히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가 있었고 이 독립신문은 영어 버전이 출판이 됩니다. 영어 버전이 인쇄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한 거죠. 독립협회는 독립신문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독립신문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서재필, 독립신문을 이끌었던 서재필과 정부의 관료들이 이 주변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자, 이제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독립협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독립신문과 독립협회는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독립협회가 뭐 했냐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파트니까 그래서 뭘 했는데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잘 체크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남아있는 것 중에 사실은 이 서재필이 되게 안타까워한 게 미국에서 자기가 공부하면서 하는 동안에 어찌 보면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돈 한 푼 없이 혈혈단신으로 혼자 가가지고 거기서 굶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잘 얻어서 공부도 하고 의사 면허도 따고 그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시스템, 그런 제도, 그리고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든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 이런 걸 상당히 부러워하게 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배우지를 못하고 있어서 눈을 뜨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조차도 모르는구나. 다들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먼저 깨어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계몽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토론회도 열고 강연회도 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독립문이라는 이 건축과 독립관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건립을 하고요. 토론, 강연회를 굉장히 많이 개최를 하게 됩니다. 독립문 지금도 있어요. 서대문형무소 앞에 독립문 공원이 있고요. 거기에 프랑스의 개선문을 본따서 만든 독립문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지하철역 이름도 독립문역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좀 깨어나라. 우리 배워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권 수호 운동 뭐 했는지 보기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독립협회가 실제적으로 획득했었던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어냈는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러시아가 저령도를 조차지로 쓸 건데 라고 요구를 했던 게 있는데 요거를 반대를 해가지고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한러은행 이런 게 있으면 우리나라 경제에 침투하겠다는 거거든요. 요거 폐쇄 같은 것들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권을 침탈하려고 들어오는 거를 구체적으로 저지를 했던 면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러시아 저령도 조차 요구에 반대를 해서 이거를 얻어냈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로 만민공동회 개최가 있어요. 근대적인 민중 집회, 신분제도가 폐지됐지만 완벽하게 폐지됐다고 볼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정보를 나누고 교류하고 소통하고 토론하는 문화는 우리나라에 없었죠. 그런 광장을 제공을 해줬어요. 마치 저기 그리스의 아고라처럼 어떤 광장을 제공을 해주면서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누구든지 나와서 발언하시오. 누구든지 얘기하시오. 그래서 만민공동회에서는 실제 신분제도가 없어지고 나서도 굉장히 차별을 받았던 왜 소나 돼지 잡는 도축업자들, 백정들 있죠. 이 백정들도 나와가지고 연설도 하고 실제 현실적인 민권, 사람들의 어떤 권리 있죠. 시민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만민공동회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토론장인데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여기에서 주고받은 얘기들이 신문으로 기사화도 많이 되고 당연히 정부에도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이 중에서는 이거를 잘 받아들여가지고 다듬으면 정책화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부분도 있었고 요게 한 단계 발전을 해서 관민공동회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민중만 들어가 있는 거지만 관민공동회에는 관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게 좀 구체적인 거를 성격을 띠게 되면서 우리가 말한 것 중에 일부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관민공동회를 개최해서 드디어 헌의 6조라는 거를 결의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내용 중에서 중추원, 국왕에게 자문하는 기관의 관제 개편을 통해서 의회 설립을 추진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의회. 왕이 뭔가를 다 알아서 하는 그런 옛날 구습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의회라고 하는 게 설립이 됩니다. 그럼 이 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중앙으로 전달이 되고 반영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견 자체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는 약간 민주주의 같은 국가의 모습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게 의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게 점진적이라기보다는 다소 급진적일 수도 있는 의회 설립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독립협회를 통해서 추진이 됐고 결국에는 이 성격 때문에 나중에 고종이 독립협회를 또 멀리하게 돼요. 얘네들은 왕이 있거나 황제가 있는 국가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추진하려고 하는 제도와는 그런 시스템과는 반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나중에는 독립협회 활동을 반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별로 오래 유지가 되지를 못하고 해산이 된 게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어떻게 해산이 되느냐? 보수 세력, 기존의 왕이나 황제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 그리고 여기에는 고종 본인도 포함이 되겠죠.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수립하려고 한다고 모함을 합니다. 익명서 사건이 벌어져요. 이걸 실제로 이 사람들이 추진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의회 설립을 추진하긴 했지만 공화정을 추진하는 거랑 의회 설립을 주장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공화정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공화정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공화국이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로 뽑고 이 사람은 일정 기간만 대표자를 하고 두 번은 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제도를 지금 마련을 해놨는데 공화정을 추진한다는 건 왕이나 황제를 쫓아내고 우리가 선출한 누군가로 대표를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고종에게 상당히 위합적인 것으로 들렸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약점을 잘 캐치하고 있었던 보수 세력들이 이거를 투서를 날린 거죠. 그래서 고종이 여기에 불안을 느끼고 사실은 독립협회를 만들 수 있게 입김을 불어준 본인이 당사자인데도 독립신문을 창간할 수 있게 서재필을 초청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도 이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해산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한테 이런 토론의 장을 마련을 해주고 엄청 지금 뭐가 쭉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해산을 해야 되는 독립협회가 그러면서 이거에 거부권, 해산 명령 철회를 요구를 했지만 고종이 여기에 아주 강경하게 대응을 하죠.
이것 봐라? 정말로 공화정을 수립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위기감을 느낀 고종이 군대를, 무력을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독립협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성격들이 전혀 민주주의 국가나 공화정을 이루고 있지 못한 상태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상당히 특이한 활동들이 나오기도 하고 성취가 있었다는 점이 중요해요. 의회 설립을 추진한다던가 실제로 관제 개편을 이뤄냈다던가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를 거부했다던가 이런 관민의 어떤 의견을 다 반영을 해서 어떤 모종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다 알아두고 비교를 할 수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독립협회가 해산이 되고 나서 고종은 그럼 뭐 했느냐예요. 그들과 다른 생각으로 뭔가를 추진을 했겠죠. 대한제국. 예전에는 교과서에 그렇게 크게 안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너무 짧게 유지가 되고 끝나버렸기 때문인데 고종은 고종 나름대로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을미사변 겪고 나서 이게 사실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을미사변을 배워서 그렇지 고종 개인에게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어떤 범죄 사건이고 엄청난 불행이에요. 국가적으로도 불행이고 부인이 가장 안전해야 되는 그 왕비가 가장 안전해야 되는 집에서 살해를 당하고 시체를 불에 태워서 없애다니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나서 일단 아관파천하고 나서 1년 동안 여기서 더부살이를 합니다. 아주 불편하죠. 사람들 막 환궁하라고 난리고 언제까지 거기에 계실 거냐며 난리 하니까 결국에는 정리하고 나오긴 나오는데 경복궁으로는 못 가죠. 너무 위험하다. 경복궁으로는 못 가고 우리가 지금 힘이 너무 없는데 성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에 안전하게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른 장소가 지금 이분은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상태입니다. 정동이에요, 정동. 지금의 정동, 시청 앞에. 요 정동 부근에 러시아 공사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프랑스, 미국, 독일, 벨기에 영사관까지 다 있습니다. 10개가 넘는 서구 열강들의 공사관이나 영사관이 여기에 밀집돼 있었어요. 여기가 제일 안전하구나, 정동 일대가. 그래서 예전에 궁궐이 있었던 자리가 조그마하게 남아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을 크게 증축을 해서 경운궁이라고 명명을 하고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가 덕수궁이에요. 덕수궁. 원래 경운궁이라는 이름 자체는 여기에 임진왜란 직후에 선조가 머물게 되면서 나중에 광해군이 여기다가 경운궁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해요. 근데 건물이 막 크게 다른 궁궐처럼 있었던 거는 아니고 2개 정도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들어와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주변 건물들을 다 공사를 해서 궁궐의 크기로 크게 확장을 하는 사람이 고종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덕수궁으로 환궁을 했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바깥쪽의 상황은 어땠냐면 러시아 그리고 일본 간의 세력이 서로 비등비등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싫어가지고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했었던 명성황후를 일본이 살해했지만 우리는 러시아랑 사이가 나빠지지 않았죠. 왜냐면 고종이 여기 공사관에 들어가 있으니까 가장 높은 그 국가의 원수를 데리고 있는 거니까 러시아는 상당한 이권을 획득을 하면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실력을 키워가고 있었고 세력을 그리고 일본은 호시탐탐 이거를 뒤집을 기회만 노리고 있는 팽팽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종이 머리를 구상한 게 뭐였느냐. 조선이라는 국가 체제에서 이거 못할 수도 있다. 지금 여기에서 여차하면 도망가서 몸을 피할 수 있는 서구 열강의 보호는 보호대로 받으면서 이들이 너무 우리의 이권을 다 침탈해가기 전에 빨리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일제강점기도 그리고 서구 열강의 침탈도 받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조금 더 강력하게 본인이 권력을 잡고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됩니다. 1897년. 이거는 좀 달라요.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버리고 대한제국으로 출발을 한 거거든요. 제국은 황제의 국가란 뜻입니다. 스스로 왕에서 황제로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연호를 또 쓰고요. 광무라고 하는 연호로 씁니다. 그래서 고종이 했었던 일련의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황구단, 지금의 그 시청광장 앞에 프라자 호텔이라고 있어요. 거기 프라자 호텔하고 시청광장 사이쯤에 좀 안쪽에 보면 또 옆에 웨스틴 조선 호텔이라고 있거든요. 그 조선 호텔의 앞마당 영역, 조선 호텔을 포함하는 그 앞마당 영역까지가 옛날 황구단 자리입니다. 지금 황구단 역사공원이라고 흔적이 좀 남아 있으니까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쪽에서 황제 즉위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국호를 대한제국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게 되죠.
뭔가 강력한 방식으로 국가를 부강하게 하겠다라는 뜻을 연호에도 지금 담아놨고요. 여러 가지 개혁을 해요. 광무개혁. 이거의 큰 틀은 뭐냐면 대대적인 개혁은 할 거예요. 그렇지만 황제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이거는 개혁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모든 세계는 민주주의나 공화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왜냐면 고종이 추구하려고 했던 거는 옛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예요. 이게 구본 신참입니다. 근본은 뼈대는 옛날 정신으로 할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여기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분히 복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점진적인 개혁이에요. 아주 모든 걸 싹 다 갈아엎겠다.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이게 광무개혁의 중간 핵심이고요. 자, 내용을 보면 일단 황제의 권한을 강력하게 해서 본인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는 게 여기에 골자입니다. 그래서 대한국 국제라는 거를 반포를 하는데 전제정치 국가다 우리는. 황제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황제권은 제약 없이 무한하다라는 거를 법으로 그냥 박제시켜버립니다. 이거를 반포를 해요. 어찌 보면 이게 대한제국의 한계점이라고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개혁을 했다기보다는 제도적으로는 뒤로 갔죠. 전제정치 국가로 우리는 거꾸로 지금 뒤로 타임머신 타고 가는 것처럼 가고 있는데 그래서 원수부라는 것도 설치를 해요. 우리 뭐 국가 원수라고 하잖아요. 국가 원수. 군 통수권을 황제가 갖기 위해서 황제 직속의 군사 기관도 설치를 하는 거죠. 이 원수부라는 걸 설치를 해서 모든 권력을 본인이 움켜쥐고 있으면서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하냐면 본인의 힘만 그렇게 키운 건 아니에요. 내가 강력한 황제권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해야지만 일본이 간섭하지도 관여할 수도 없고 우리 내부에서 붕괴하지 않은 상태로 이걸 끌어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했던 것 중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 선지에 많이 나와요. 누가 어떤 개혁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냐 이거 골라가는 걸로 가끔 나오는데 양전 사업이 있고요. 지계 발급이 있어요. 자, 양지 아문이라는 거 설치합니다. 자, 양전 사업은 뭐냐면 토지조사예요. 토지조사. 예전에는 토지문서랑 사람의 어떤 호적등본 같은 게 하나로 합쳐져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걸 분리합니다. 이걸 분리해서 토지 문서하고 사람의 호적 등본이 이제 나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자, 우리 땅이 얼마나 있나 이거 싹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서 근대적인 토지의 소유권을 확립을 하는 이 지계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게 되는 건데 우선은 처음에는 땅이 얼마나 있는지를 찾는 게 먼저죠. 그래서 이 사업을 먼저 해요. 자, 토지 소유권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계 아문을 설치를 해서 자, 이거 갖고 있는 사람한테 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문서가 이 땅이 네 거라는 증거야 라는 걸로 땅 문서를 발급을 해주는 게 지계입니다. 지계.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교육기관 설립해요. 고종이 젊은 시절부터 근대적인 교육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외국 선생도 막 초빙해 오고 그런 거를 사실은 1880년대부터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는 대한제국에서 한 번 더 실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하늘천 따지만 배우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서구의 여러 가지 제도와 학문을 학습하는 거 중요하고 이제는 상업도 중요하다. 상공학교 중요하지. 처음으로 관립실업학교도 세웁니다. 저기 용산 쪽에다가 이 상공학교도 세우고요. 자, 기술도 배워야지. 기술교육기관을 설립을 합니다. 서구 열강의 기술이 가장 지금 놀랍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이런 학교도 필요해. 이런 이 교육기관들을 설립을 하고요. 그리고 간도관리사는 뭐냐면 우리 땅의 영역을 어디까지 설정했는지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간도라고 하면 저기 위쪽에 중국이랑 맞닿아 있는 그 지역이죠. 사이에. 자, 북간도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범윤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간도의 관리사로 임명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의 특징은 뭐냐면 대한제국 때 여기 대한제국 전체가 13년밖에 안 되는데 보면은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다고는 되어 있지만 고종 자체가 서구 문물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서구 문물이 대대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왕이 여기에 유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음식이나 물건 같은 것들은 꽤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고요. 자, 근대적인 시설, 건축물, 외국의 기술, 자본들이 쭉쭉 들어오게 돼요. 전등. 언제부터 우리 전등을 켰을까? 전기. 경복궁에 가시면은 안쪽에
그 명성황후가 살해당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천궁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건천궁 앞쪽에 향원정이라는 그 연못 있거든요. 그 연못 주변에다가 전기 가로등을, 전등을 처음 설치했었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전구를 발명한 사람, 머릿속에 에디슨이 떠오르죠. 에디슨 전기 주식회사에다가 직접 연락을 해서 우리가 전구를 대대적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양 국가 중에서 중국, 일본, 한국 이 3국 중에서 우리가 전등 설치한 최초입니다. 우리가 일본보다도 좀 빨랐어요. 그래서 동양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전등을 설치한 장소가 경복궁에 있고, 경복궁에 향원정 가시면은 향원정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이렇게 무슨 비석 같은 거 새겨져 있는 거 있어요. 뭐 동아시아 최초의 전기 발상지라고 거기 써 있습니다. 동양 최초의 전기 발상지라고 에디슨 전기 주식회사에서 세워준 표지석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등도 설치가 됐고 전기라고 하는 거에 눈을 뜬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차가 이제 설치가 됩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전등 들여왔을 때 우리가 전기를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구입한 그 에디슨 전기 회사에서 휴대용 발전기도 같이 보내줬어요. 이거를 관리할 관리자도 같이 왔고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문물을 쓰려면 일단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동대문 바깥쪽에다가 한성 전기회사라는 걸 아예 설치를 해가지고 전기 생산을 하면서 서대문과 청량리를 연결하는 전차를 가설을 합니다. 1899년도의 일이고요.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버스랑은 조금 다른데 철로 같은 선로를 이용을 해서 전기가 연결되는 그걸로 다니는 지하철이 좀 지상에 있는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금 짧은 버전으로. 전차가 움직이게 되고요. 이때 우리 철도 들어옵니다. 철도. 경인선. 똑같은 해에 경인선이 개통이 되고요. 노량진에서 저기 인천의 제물포까지 연결이 되는 경인선이 열리고 경부선 1905년에 저기 부산까지 연결되는 경부선 연결되고요. 경의선, 의주까지 연결하는 경의선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연도가 중요한 점은 일제강점기가 되기 이전에 우리가 중요한 노선의 철도들이 오픈되는 모습, 전차 들어오는 모습, 전등 들어오는 모습, 이거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고종이 느끼고 있었고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이 쭉쭉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 들어오거든요. 정동에 가시면 지금도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최초의 선교사들, 개신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나 병원의 자리, 흔적 이런 거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알렌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알렌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넘어와서 의사로 또 활동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었던 광해원이 세워집니다. 이후에 잠깐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꿨었는데요. 이 자리에 현재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세브란스. 그 세브란스 병원 옆에 지금 연세대학교 있잖아요. 연세대학교 이름이 원래 연희전문학교였는데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고 나서 한 글자씩 따가지고 이제 연세대학교로 이름 바꾼 거예요. 같이 연결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학교나 병원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세워집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넘어와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건데 남의 나라 종교를 데리고 와서 갖고 와서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하면 안 믿겠죠. 생김새도 달라, 언어도 달라, 문화도 달라. 그런데 그런 우리 입장에서는 이민족의 신을 믿어라 라는 거랑 똑같은 건데 우선은 이 선교 활동을 가면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벽을 이렇게 내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정말 필요하지만 없는 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마음을 얻는 방식을 씁니다. 그게 주로 과학기술이나 의료기술이나 교육인 거죠. 우린 셋 다 없었어요.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넘어와서 학교 세워주고 그 학교에서 사람들 가르치고 그리고 병원도 세워주고 의술 같은 거 보여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을 얻어내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먼저 보고 나서 마음의 벽을 딱 허문 다음에 그 다음에 개신교로 전도를 하는 활동들이 연결이 돼서 지금 정동 일대에 가면은 아펜젤러가 세웠던 배제학당 자리에 아직도 그 배제학당 자리 터가 남아있고 지금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건축이 하나 있고요. 그쪽에 아펜젤러가 세웠던 정동교회가 아직도 교회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쭉쭉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교육이나 병원이나 이런 거를 자기가 하고 싶어 했던 게 있어요, 고종이. 그래서 외국의 그 개신교 선교사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런 거 만든다고 했을 때 이거를 하지마 라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현판도 써가지고 내려주고 막 해요.
여기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학교 만들고 나서 여기다가 현판도 직접 써가지고 이름도 지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뒤쪽에 또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자, 건축으로 보면 아까 독립협회가 만들었던 독립문, 이거 우리나라 양식이 아니에요. 프랑스 개선문을 본땄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시기적으로는 요 대한제국이 생긴 뒤에 만들어진 거라서 요 파트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명동 성당, 성당들이 주로 이제 고딕 양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있죠. 이런 거 만들어지고 덕수궁 들어가 본 적 있나 모르겠어요. 시청 앞에 있는 궁궐인데 거기 안쪽에 들어가면 석조전이라고 있어요. 요거부터 볼게요. 덕수궁 안에 있는 게 요거고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라고 박물관 크게 있잖아요.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거. 그냥 딱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00% 돌만 이용해서 만든 100% 서양식 석조 건축물이 여기 석조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덕수궁 안쪽이 아니라 덕수궁 바깥쪽에 나와 있는 건물이 중명전이에요. 옛날엔 같이 있었는데 덕수궁이 조각나는 과정에서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이 중명전은 지금 그 자리에 중명전 건축이 복원이 되어서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 들어가 보실 수 있고요. 여기는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라서 좀 의미가 깊은 장소입니다. 이 을사늑약이 체결된 연도 자체는 여기는 1905년이에요. 1905년입니다. 1905년에 을사년에 을사늑약이 체결이 됐고요. 요거를 기억을 같이 해주시고 그 덕수궁 석조전 양식이나 이런 거 서양식으로 만들어지는 건축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 이제 언론에 대한 관심 많아지죠. 우리가 사실 이때 근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쭉쭉쭉 제도적으로도 좀 돋보이는 것들이 들어오는데 신문은 가끔 이렇게 선지를 섞어가지고 나오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초반에 만든 신문이 있고 나중에 요 시기에 만든 신문이 있어가지고 그 시기만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성 순보가 있고 한성 주보가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근대적으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신문이 발간이 되고 있고 독자층이 조금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방문국에서 한문으로 열흘에 한 번씩 간행하는 게 순보입니다. 한성 순보고요. 최초의 근대신문이라는 의미가 있네요. 단점은 한문이다. 그러면 한문을 모르는 사람은 읽을 수가 없겠죠. 같은 방문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발간하는 걸로 한성 주보라는 것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조금 소식을 바트게 알려주면서 처음으로 상업 광고도 신문에다가 싣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한성 주보입니다. 그리고 독립신문, 얘는 기억해야겠죠? 독립신문. 서재필이 만든 거고요. 고종의 지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발행을 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에요. 민간신문. 이 민간신문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었던 거고 관리들이 보는 신문이거나 특정 계층만 타깃으로 한 게 아니고 일반인들 누구나 볼 수 있게 한글로 발행을 하고 영문이 같이 나오는 영문판도 발행이 되는 그래서 굉장히 독자층이 넓어지는 그런 최초의 민간신문이 독립신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 얘도 중요하죠. 양기탁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랑 영국인 베델이라는 사람이 같이 창간을 했어요. 영국인이 창간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죠. 가장 많은 독자층을 보유했어요. 눈치 보면서 기사를 쓸 필요가 없죠. 일본이 이상한 짓을 하면 이상하다고 비난도 하고 당연히 이 신문이 아주 눈에 가시였을 거고 결국에 베델은 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의 나이로 굉장히 젊은 나이로 요절에 가까운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 죽을 때 유언으로 대한매일신보 없애지 말라고 하고 죽었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얘기를 가감없이 할 수 있는 창구는 이것뿐이다. 내가 죽어도 이 신문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서 그들의 독립운동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을 남기기도 하죠. 근데 우리 일제강점기 되고 나서는 일본이 매우 사악하게도 이 대한매일신보를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처럼 좀 전락을 시켜버리는 아마 앙심을 품고 그렇게 했겠죠. 을사늑약이 부당하게 체결이 되고 나서 이거는 무효다, 이거는 부당하다라는 거를 격렬하게 이 신문에서 비난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한테 억지로 빚지게 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짓 하려고 했을 때 다 같이 국제보상운동으로 일본의 돈 빨리 갚아버리고 벗어납시다 라고 하는 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주는 역할도 이 대한매일신보가 하게 됩니다. 신문은 가끔 선지에 섞여가지고 등장할 수 있으니까 시기별로 등장하는 신문들을 좀 보시고 특징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대적인 교육기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텐데 근대 교육기관, 근대 학문을 교육을 하다. 원산학사가 뭐냐면은 저기 위쪽에 원산에 만들어진 학교인데 이거는 최초의 근대적인 사립학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점은 뭐냐면 관리가 관여는 하기는 하는데 여기 주민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만든 학교입니다. 나라에서 여기다가 학교 세워줄게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주민들도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좀 합의를 보고 나라에다가 설립 허가를 요청을 해서 어찌 보면 최초의 사립학교라고도 할 수 있는 학교가 이미 우리는 8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게 있더라. 요거를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문도 학문인데 특이하게도 무술교육을 했다는 게 무슨 무관학교처럼 무술교육도 하죠. 이게 좀 특이한 점이고요. 그리고 유경공원. 근대적인 교육기관의 대한제국 시기는 아닌데 이거 아마 한 번에 모아서 보게 하려고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부가 만들었던 최초의 근대식 관리학교입니다.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유경공원. 이게 공원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약간 파크로 아는 친구들이 많은데 유경은 영재를 육성하는 자리란 뜻입니다. 그리고 관리부로 만들어서 공원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는 좀 한계점이 있는데 근대적인 학교라는 데에서 되게 의미는 있어요. 근데 여기 입학하는 사람들이 좀 정해져 있었어요. 상류층, 양반의 자식을 대상으로 외국어하고 영어하고 근대 학문을 교육해주는 데였는데 굉장히 글로벌한 마인드로 미국인을 불러다가 영어를 가르쳐주고 하는 헐버트, 길모어 등등등 외국인 교사가 들어와 있었다라는 상당히 당시로는 파격적인 그런 학교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또 나머지를 보자면 한성사범학교가 있어요.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비고 근대적인 교육을 할 거면 근대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어야겠죠. 선생님을 육성하는 학교도 지금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근대 시기에. 그리고 이화학당, 아까 언급했었던 두 개 학교가 지금 등장이 되는데 개신교 선교사였던 스크랜튼 여사입니다. 이분 여성이고요. 이분이 설립한 여성 학교고 우리나라는 여자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넘어와서 처음으로 이화학당을 만들게 됩니다. 이화라고 하는 교명을 요거를 고종이 만들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도 이화학당의 학생으로 있었죠. 근대적인 여성교육을 실시를 했고 최초의 땡땡땡이 되는 여성분들이 주로 이화학당 출신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아펜젤러의 배제학당. 이거 배양 영재의 준말입니다. 영재를 배양하는 자리다라는 뜻이고 마찬가지로 고종이 현판을 내려준 학교예요.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에 실제 그 현판이 보존이 되어 있고요. 고종이 쓴 건 아니고 글씨 잘 쓰는 신하한테 쓰라고 했다라는 현판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을 설립을 하고 실제 새로운 학문을 보급을 많이 해줍니다. 여기에 장점은 외국인들이 여기를 운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맘대로 폐교를 시킨다거나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학교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고 배제학당 다녔던 사람으로 또 유명한 사람이 이승만이라는 사람도 여기를 또 출신이고요. 그리고 뭐 주시경 선생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활동했었던 역사적인 인물들이 이 학교 출신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독립협회부터 대한제국까지 넘어왔을 때 사실은 요거는 그 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도 조금 섞여 있는데 근대적인 제도를 한번 정리를 해본다라는 느낌으로 요거를 좀 봐놓은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 시기를 거쳐서 이렇게 아등바등 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아등바등 했는데도 되지 않고 사실은 이분이 추진했었던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게 크게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 국권을 빼앗기게 되는 건데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국권을 빼앗기게 됐는지 다음 시간에 그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